첫 번째 시간은 이주 노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반드시 이주 노동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이주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노동과 관련된 이주 노동이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대학 한 학기 교재입니다. 한 학기 내내 강의해야 할 내용을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죠. 한 학기 교재를 한 번에 읽어오라고 한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강의 교재다 보니 전반적인 개관으로 굉장히 내용이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제 발제하고 준비를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서 책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의 동기와 동력, 그리고 두 번째, 이주 노동자와 종족적 소수 집단의 형성, 그리고 세 번째, 이주에 대한 국가 정책,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책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책에서 빠진 부분이 지역별 이주 역사에 대한 내용, 그 부분 내용을 뺐습니다. 요약을 하기가 어려워서 개념 중심으로 했는데요. 역사를 알면 훨씬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책을 읽으실 때는 빼지 말고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교과서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판을 거듭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국어 번역판은 제4판이고 2020년에 제6판이 나왔습니다. 6판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읽으시라고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읽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장 구성이 바뀌었고요. 이 챕터에 있던 내용이 저 챕터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사례 같은 것은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오바마 정부 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됐다면 최종판에서는 트럼프 정부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 워낙 이 책이 넓고 오랜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사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논지를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새 판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게 있으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최신판 것을 추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주의 동기와 동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주는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죠. 왜 이주, 노동 이주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정이 있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고전경제학의 비용과 이익의 합리적 계산 이런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제학적 가정에서는 걔는 고향에 남는 것과 이주하는 것 사이에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주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뭐 여기에 물론 투자 비용도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이주하는 것이 남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이주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때문에 이주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배출, 즉 나가는 거는 인구가 증가하고 뭐 인구가 증가해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일자리도 없고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고 생활 수준도 낮고 또는 정치적인 억압이 있어서 자유롭게 살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 많이 나가게 된다. 많이 이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흡입, 이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든지 경제적 기회가 풍부하고 정치적 자유 이런 게 더 좋은 조건에서 흡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기본적인 요인이겠죠. 남는 것보다 이주하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이 고전적인 경제학적 가정입니다. 이런 고전적인 경제학적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시장을 통하면,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을 하면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균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적 가정들은 굉장히 단순한 가정인 것이고 설명력이 부족하죠.
예, 우리가 시장 실패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개인이 비용 이익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완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가정은 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 뭐 여기에 따르면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이주의 현실, 실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굉장히 설명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이주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전적인 경제학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정교화한 다른 경제학적 이론들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신경제학파 이론이 주요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경제학과는 달리 고정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비용 이익 계산을 하지만 그렇게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라기보단 노동이주라는 것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가족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마을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또 단순히 소득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이나 가구나 마을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의 다변화 전략 같은 거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은 고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주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고향에 가서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재원의 마련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하고 여기 밖에서는 또 열심히 돈 벌고 이걸 결합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변관리, 뭐 농사가 안 될 때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적 선택으로 가족, 가구 차원에서 또는 뭐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 측면의 이론이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즉 이제 수요 측면이란 것, 이주 노동제를 받아들이는 측면이죠. 여기서 어떤가 보면은 노동시장 분절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력을 가집니다. 노동시장 분절 이론이라는 것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고숙련, 고임금, 뭐 안정성이 있고 한마디로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2차 노동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그러한 노동 일자리죠. 경제적 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학력이 높고 숙련이 높고 이런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일자리를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분할이라는 것은 그런 것만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젠더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법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로도 이 분절선이 그어지고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2차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족성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마이너리티인 사람들을 2차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 분절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제학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뭐 경제학이긴 한데 좀 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있습니다. 종속 이론과 세계체조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꽤 유명했던 이론이죠. 아까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을 하면 뭐 사람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나 상품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을 하면 다 모든 나라가 잘 살게 평등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고전적인 경제학의 가정인데 종속 이론은 바로 거기에 반발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부 경제지역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주변부 경제지역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종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하더라도
주변부 경제지역은 이 핵심부 지역을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 종속 이론과 세계체제 이론인 것이고요. 이주도 사실 이러한 불평등과 착취의 한 결과다. 그런 시각으로 이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후에 가면 90년대, 2000년대 가면은 글로벌리제이션 이론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글로벌리제이션 이론 처음에는 굉장히 옹호자들도 많았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가 되면 뭐 전 지구가 다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리제이션, 전지구화라는 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정보와 관련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세계적 강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세계적으로 강제했던 국제기구들이 있었죠. IMF라든지 WB, 세계은행이라든지 WTO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세계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였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얘기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엘리트들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리제이션 때문에 굉장히 세계가 발전하고 전 세계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옹호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는 거죠. 빈국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국과 빈국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물론 부국과 빈국뿐만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이런 불평등의 심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이 글로벌리제이션은 거 사실 이주를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이주의 촉진 요인인데 글로벌레이제이션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은 또 이제 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통과 정보의 발달도 중요한 요인이죠.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보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발달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제 글로벌레이제이션화된 과정에서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이주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기에는 이런 불평등 이론이 설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세계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체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왜 이주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불평등 이론보다 경제학적 이론이 더 설명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행위자의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변천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주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왜 이주를 하고 왜 이입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주 변천인데 이건 포물선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2020년 판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그렸습니다. 가장 가난한 저개발, 언디벨롭트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주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주를 위해서도 자원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는 이런 자원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좀 더 발전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는 중간 정도의 지역이나 나라에서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점점 발전이 돼갖고 디벨로핑 개발도상 정도에서 이렇게 이주가 급격히 많아진다는 거죠. 언디벨롭트에서는 이주가 별로 안 일어나다가 디벨로핑에서 이주가 더 많이 일어나고 발전이 완료된 디벨롭트 국가가 되면은 이출국에서 이익국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을 그린 것이 이 이주 변천 곡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이주 변천을 겪은 전형적인 나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정도에
서독의 광부나 간호사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독에서 당시 초청노동자 제도를 해서 이주 노동자를 모집했고 당시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닌데 제 아버지 친구들 중에서도 이때 서독의 광부로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거, 뭐 직접 가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거, 80년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제 국민학생이었죠. 그때 국민학생일 때 저희 반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한 반에서 여러 명이 아버지가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반에서도 몇 명씩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로 간 거,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보고 들은 거고요. 이렇게 7, 80년대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를 내보내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익국으로 전환한 이주 변천을 겪은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개인 측면에서 보면 열망 능력 모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한글 번역판에서는 안 나온 거고요. 2020년 판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이주 열망과 이주 능력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 수준이 아주 낮았을 때, 즉 undeveloped 상태에서는 사실 이주 열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정보도 없고 자원도 없으니 그럴 열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디벨로핑 단계로 가면서 이주하고 싶다, 이주하면 더 잘 살 것 같다 라는 이주 열망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 능력은 물론 못 살 때는 이주 능력도 없죠. 열망도 없고 능력도 없다가 발전이 될수록 이주할 능력은 높아지고 있죠. 사실 가장 이주할 능력이 높은 거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 가장 잘 사는 나라에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굳이 이주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동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이주가 하고 싶다는 욕구와 이주를 할 능력 사이에 만나는 이 지점에서 가장 이동성이 높고 이주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주 체계라는 걸 구성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주 체계는 이주자들이 움직이는 방향, 어디는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몇 개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적 체계들은, 지역적 이주 체계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요인, 아무래도 가까우면 더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남미, 중남미에서 북미로 주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고,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사실 당연히 많은 이주가 일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식민지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죠.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프랑스에서의 식민지배였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프랑스 쪽으로 많이 가고 인도에서는 영국으로 많이 가고 이런 영향이라든지 꼭 식민지배가 아니라도 경제 군사적인 종속관계의 영향도 작용을 합니다.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얘가 한국 예를 들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제 군사적 영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죠. 문화적 요인, 언어, 종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언어,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뭐 물론 이거는 식민지배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쓰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간다든지 또 이제 정치적 요인, 국가 정책,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이주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전 세계를 몇 가지 이주 지역적 체계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주 체계는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 구조라는 것은 이주 체계가 형성되는 세계적인 시장적 관계, 국가 간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국가 관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주 정책을 하느냐 하는 법과 정책 제도 뭐 이런 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의 시민권을 주고 이런 법,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거시적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미시적 구조라는 것은 이런 거시적 구조가
아니라 이주자들 개인이 발전시키는 비공식적 사회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 개인이 이주를 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주를 가능케 하는 이런 미시적 구조 때문에 연쇄 이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주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노동 이주, 거기다 뭐 난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기에 실제로 보면 가족 초청 이주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그래요. 물론 목적으로 따지면 가족 초청이라는 것도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미시적 구조를 따라서 이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는 정착 금지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결혼 이주 같은 거 하면 결혼 이주에서 여기서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자기 친정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주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연쇄적인 과정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누적적인 관계로 이주의 경로가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어떤 정책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받아들이겠다. 여기는 맞고 저쪽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도꼭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시적 구조, 법이나 정책으로 수도꼭지 이쪽을 잠그고 이쪽은 열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실제 이주자들이 발전시킨 미시적 구조라는 게 작용을 해서 경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연쇄 이주를 하게 되니까 또 이주 공동체가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뭐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를 이어주는 것을 중위구조라고도 분석적으로 봅니다. 여기는 뭐 이주 산업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이주자의 정치, 이주자하고 정치, 경제, 제도 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대리라든지 브로커라든지 국무원이라든지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되겠죠. 이런 구조가 있죠. 이주 산업은 아니지만 이런 중위 구조에서 이주자들을 돕는 센터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거시적 구조와 이주자들이 발전시키는 이 미시적 구조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는 중위 구조 또한 분석을 해야 이주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이주 노동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 그런 거에 관해서 거라면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집단을 형성하는가 이주 노동자와 종족적 소수 집단의 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체 이 세미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분절론에서 얘기했듯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내국인 노동자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들, 열악한 일자리가 존재를 하고 노동시장 분절 이론에서 보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쁜 일자리도 있고 이런 나쁜 일자리, 2차 노동시장 여기에 이주 노동자들을 공급을 받으려는 그런 수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경제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거의 이주 노동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 이론에서 처음에는 글로벌리제이션에 따라서 이주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기지들을 다 외국으로 외주 하청할 수 있고 외국 투자 이런 걸 통해서 외국으로 하청될 수 있고 수입도 해올 수 있고 싶고 다 개방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주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부로 하청할 수 없는 아무리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하청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노동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바로 여기 현장에 필요한 건설이라든지 식당 숙박업이라든지 가사 돌봄이라든지 농업 같은 거 물론 농산물은 수입을 해올 수 있긴 하지만 농업은 안보적 정치적 이런 게 강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어쨌든 외부로 하청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데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통해서 이런 산업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원인으로 인구학적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 발전한 나라에서 굉장히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생산 가능한 인구를 외부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느냐 보면 좋은 일자리, 이제 전문직 일자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국에서의 NHS, 영국 의료보건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들은 인도계가 다 장악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스위스 아일랜드 책에서 보면 교사가 많다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일부 전문 직종에서 이주민들이 특별히 많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의 이주 노동자들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고용 안전성 이런 열악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나쁜 일자리에 굉장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전문직도 일부 있고 있지만 어쨌든 2차 노동시장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그 외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영업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를 든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 한국 사람들이 뉴욕의 총과물 가게를 어떻게 장악하게 되었는가 이런 분석들이 있다고 책에서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듣기에는 로스앤젤레스, LA로 이주 가는 사람들이 거기 했던 게 세탁소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LA의 세탁소, 뉴욕의 첨가물 시장 이런 식으로 자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열악한 일자리보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가족노동, 온 가족이 매달려 갖고 가족노동을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이런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듣기에는 LA에 가서 밤새도록 하루 18시간씩 세탁소를 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런 얘기가 되게 80년대에 많았습니다. 자영업이 중요한 이유는 자영업이 자기 가족, 온 가족이 매달리기도 하지만 출신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주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연수의 이주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사, 돌봄, 식당, 성매매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3종 차별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 여성이라는 젠더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라는 소수자 종적성, 또 그 서류 미비, 일 경우에는 취약한 법적주의, 이주자로서 완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3중 차별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이제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신자유주의 고용 형태와 이주 노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화 되면서 굉장히 하청의 연쇄고리,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계속 외주 하청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신자유주의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청의 연쇄고리, 말단의 소기업, 이 하청의 연쇄고리의 말단의 그런 소기업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임시직, 계약직 이런 비정규직 노동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과대대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도급자 같은 것도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수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뉴욕의 공항과 호텔 이런 데 VIP들을 모시는 리무진 운전사 예를 들고 있죠. 예전에는 고용된 노동자였는데 이 리무진 운전사들이 요즘은 이게 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리무진을 사야 되는 그런 특수고용 방식으로 개인 도급자 형식으로 바뀌었고 빚내서 리무진을 사서 일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고 또 9.11 테러나 코로나 이런 걸 통과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더 빠지게 되는 이러한 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특징 중 하나는 비공식 부분의 재활성입니다. 재활성화인데 비공식 부분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제도, 예를 들면 이렇게 노동법도 적용되고 통계상으로도 잡히고 이런 것이 공식 부분이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식적인 규제를 벗어난 이런 것을 비공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비공식 부분 연구가 1980년대에 되게 유행을 했다가 1990년대 이후 들어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공식 부분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비공식 부분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 저개발이나 개발동사국에나 있는 거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공식적으로 이제 다 노동법도 적용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도시에서 오히려 비공식 부분이 부부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자유주의 지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착취 작업자들 예전에 전태일이 일했던 그런 청계천 작업장 그런 걸 착취 작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경제가 발전하면서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오히려 부활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도시에서 부활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인 노동, 가사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 서비스를 하는 하인 노동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비공식 부분이 오히려 신자유주의 글로벌 도시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비공식 부분은 경제가 발전하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고 그런 데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특히 비공식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규제되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미비 노동자자 이른바 불체자들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류가 없는 노동자들, 나쁘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비공식 부분에서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주 노동이 들어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가 서로 상반된 연구들도 많지만 사실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겠느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를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임금으로 특히 한계 산업 부분은 더 이상 내국인 고용자를 고용할 수 없는 저임금 한계 산업 부분을 유지시키게 이주 노동자로 유지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 유입국에서 승자라고 하면 굉장히 이주노동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죠. 값싸고 근면하고 동기부여도 잘 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가장 이익을 봅니다. 또한 고소득 중산층, 중간계급 이상도 사실은 승자, 이익을 보는 축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계급 이상, 중산층들은 고소득자들은 이주노동자와 경쟁하지도 않고 집안일, 가사 이런 것들을 싸게 이주노동자에게 맡김으로써 맞벌이를 해서 더 큰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고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수익이나 임대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 저숙련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주 노동자는 주로 더 이상 원주민 노동자가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은 사실 과장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임금 하락에는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이주 노동자 도입이 전체적인 임금 하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 결과이지만 그거를 집단별로 나누었을 때 저숙련 노동자 그룹 중에서는 이주 노동 도입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이주 2세대라는 것은 이주자들의 자녀들이죠. 이주를 한 1세대와 이주자들의 자녀 2세대. 1세대 외에 그 자녀들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동년배 비슷한 나이 또래의 1세대 그러니까 그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일단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과 직업의 성과가 높은 편이지만
이게 동년배 원주민 노동자, 원래 내국인 노동자들보다는 교육과 직업에서의 성과가 낮은 편이다라는 게 통계적인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 아주 위쪽 상층부의 직업으로 갈수록 훨씬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라들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이런 차별 유리천장 같은 거는 보이지만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잘 통합되었던 이런 나라들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주 1세대가 어떻게 통합되는가가 2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분석 결과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2세대가 나온 거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정착을 했다는 것인데 이주 노동자를 도입을 하고 아무리 엄격하게 정착 금지 정책을 펴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주 노동자 정착 금지 정책이죠. 결혼 이주를 제외하고는 이주 노동에는 정착 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그랬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항상 그중 일부는 정주화,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들을 사회적으로 주변화하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회적 주변화라든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화와 사회 갈등을 방지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자세히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들어온 사회에 편입되는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유형이죠. 이주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편입되는가라는 정책 또는 뭐 사회적 인식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4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동화입니다. 이거는 이주자가 자기의 원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일방적으로 여기 이 나라에 적응해야 된다. 이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동화 모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이러한 모델이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아주 적응을 잘해갖고 완전히 이 나라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고 사실 좀 비현실적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분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착 금지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주자들은 임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뿐 시민권과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고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인식과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런 정책을 엄격하게 해도 일부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이런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통합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동화가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잘 동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적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호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지배적인 문화, 유익국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 그래서 장기 시간의 동화라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화가 비현실적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통업이라는 인식, 정책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사실 결국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주변화 될 수밖에 없고 마이너리티가 될 수밖에 없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나온 게 다문화주의입니다. 이주자들이 왜 고유의 언어나 문화, 종교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이 지배 문화에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 문화,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채 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사회적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부가 이거를 공공적으로 장려할 수도 있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도 있고 나라별로 정책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인식 모델이 다문화주의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고유의 언어, 문화, 종교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결국은 다른 집단과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분리게 되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없이 완전히 서로 접촉하지 않는 이런 평행적 삶으로까지 완전한 분리로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문화주의도 단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서 이주자들이 종족적 소수자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족적 소수자는 에스닉 마이너리티고 이 책에서는 에스닉 그룹하고 에스닉 마이너리티를 구분합니다. 에스닉 그룹이나 에스닉 커뮤니티는 필요한 거지만 문제는 이 종족적인 에스닉 마이너리티 소수자 집단이 형성된다는 게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이 종족적 집단은 타자에 대한 정의이자 자기에 대한 정의인데요. 타자에 대한 정의라는 거는 너네는 이런 사람,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징, 외모, 문화, 관습 등을 기반으로 해서 지배적인 원주민 집단이 이주자들을 종속적인 어떤 것으로서 어떤 열등한 것으로서 집단화시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특질을 다른 집단의 특성으로 돌리면서 열등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게 에스닉 그룹, 종족적인 그룹들은 언어, 전통, 종교, 역사 및 경험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적 의식을 어떤 그런 것을 갖게 되죠. 이주자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종족적 공동체, 자기에 대한 정의로서 에스닉 커뮤니티는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종족적 소수자 집단, 에스닉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거주지 분리입니다. 종족적으로 분리된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직장 부근, 뭐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든지 기숙사를 처음에 운영을 했다가 기숙사에 나가게 되면서 그 주변에 살게 된다든지 안산공도나 이런 데서 그 부분에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직장 부분이라든지 또는 주거 임대료가 싼 곳이라든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문화 공유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성, 아까 말한 대로 이주 네트워크 계속 불러들이는 이런 과정, 지인을 찾아가서 가게 되는 과정, 이주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종족적인 거주지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또 종족 집거지와 계통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종족 집거지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닌데 이게 계토화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종족별로 집거지가 형성되는 것은 그 자체가 형성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형성되는 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해방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상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미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지원을 할 수 있고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한 관련 시설들 통역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게 접촉성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종족적 집거지가 형성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해방적인 기능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토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배제되고 폐쇄되는 건데 원주민이 여기 가면 안 돼, 위험한 지역 이렇게 간주할 때 이것은 계토화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새 뭐 대림동 주변에 가면 안 된다. 거기는 다 칼 들고 다닌다. 다 조선족들이고 지나다니다가 칼 맞고 이런 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말한 평행적 삶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보고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행적 삶, 종족적 소수자인 이주민과 원주민이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험과 이런 걸 거의 공유하지 않고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떨어져 사는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했듯이 종족적 집거지나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글로벌 도시를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국적인 문화 소비 구역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형성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종족적 집거지가 문화 구역으로 됐던 게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인천 차이나타운이 놀러 갈 만하다. 뭐 이런 걸로 얘기가 됐고,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대로 이국적인 문화 소비 공간이나 이런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개토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대림동도 뭐 10년, 20년 초기에는 어떻게 이제 인식이 되었냐면은 나름대로 중국 간판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신기한 것도 많고 그래서 놀러 갈 만한데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근데 요새 이미지가 바뀌어서 거기는 위험한 데다 이렇게 개토화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적 소비지 그런 것으로서 글로벌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이 종족적 집거지가 기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개토화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결국 인종차별주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인종차별주의는 지배적인 사회 집단이 이제 외모라든지 문화적 표식을 기반으로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의 성격, 능력, 행위에 예측을 하면서 이제 열등한 존재로 범주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뭐 조선족들은 다 칼 들고 다닌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범주화, 인종차별주의적 범주화죠. 특히 이 레이시즘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구조조정이 강해졌고 문화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정체성이 위협되면서 반동적인 민족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민족주의가 이제 한물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근래 다시 반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민자들의 탓으로 귀속시키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문화가 쇠퇴하면서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노동자 계급 문화 뭐 지역 수준의 소통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원래도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주 노동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줬다고 하는데 이 노동자 계급 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풀뿌리 소통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보호막이 되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인종차별주의를 위한 사회적 공간이 더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종족적 소수 집단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문화적 위협,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가 되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외국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게 독일인이냐 프랑스인이냐 독일 프랑스인이 들이 다 흑인들이고 다 이슬람들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위협 아까 말한 일자리 경쟁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 위협적인 성격도 있죠. 국내 갈등이라든지 범죄 조직 뭐 미국에서는 베트남 갱들이 꽉 잡고 있다라든지 뭐 옛날에는 이탈리아 갱들이 꽉 잡고 있다가 요즘에는 베트남 갱들이 꽉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또 9.11 이후에는 테러리즘의 문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 정치화되면서 반이민 정치가들이나 반이민 정당들이 이민자들과 종족적 소수자들을 내부의 적으로 캐스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포장하는 데 쓰이고 공동의 적에 대해서 단결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북돋우고 정치적 효과라면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이런 문제들을 이민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기에 사실 이주자들의 불안정한 위치야말로 바로 안보에 대한 위협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테러, 뭐 유럽에서의 이슬람 테러 같은 게 이주자들에 의해서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한데 조사를 해보면 뭐 이슬람 테러리즘이나 여기에 찬성하는 이주자들은 아주 소수이고 사실 찬성하게 되는 기반이 이 이주자들을 실제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찬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 정치화가 되면서 시민권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건 국민과 국가를 이어주는 거죠. 현대 근대 국가는 국민국가인데 국민국가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베네딕트 앤더슨의 정의가 제일 유명하죠. 상상적 공동체다라는 이 정의. 근데 이주자들은 이 국민국가의 상상적 동지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이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권을 주느냐 하는 시민권 정책을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전적인 이민국가 유형,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이주자 자체가 미래의 시민권자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식민지 유형에서는 이전 식민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세 번째가 이 종족 중심 유형으로 원칙적으로 정착을 금지하고 귀화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런 걸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어떻게 주느냐, 어떤 집단에게 주고 어떤 집단에게 배제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이주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시민권에서 배제된 집단들은 나쁜 노동시장 일자리에서도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종족적인 소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 노동자와 이주자들이 정착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였다면, 세 번째로는 이주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주 통제 정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의 주요한 정책은 이입을 통제해서 바람직한 이주자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요한 정책 관심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이주자들만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이나 투자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 같은 걸 하죠. 이제 기술 이민, 투자 이민 해갖고 부자들이나 전문직들을 받아들이고, 사실 미숙련 노동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거는 단기로만 일하고 정착을 금지해서 돌아가게 하려는 이런 식으로 바람직한 어떤 사람들은 정착시키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일만 뽑아먹고 보내려고 하고, 이런 이입을 통제하는 이주 통제 정책이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국격 통제 정책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워낙 섬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미국에서 담 쌓거나 유럽에서 바다 건너서 오는 거 해안선을 막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입국 및 체류 정책, 어떤 사람은 정착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정착을 한 사람들에게 통합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까 네 가지 유형을 얘기했었죠. 아니면 쫓아내는 정책, 출국 정책이라든지 강제 출국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다 이주 통제 정책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새로운 판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자세히 얘기할 것까지는 없어서 제목 분류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주 정책과 정치적인 과정을 보면은 이주 정책이 좌우 스펙트럼, 옛날식의 좌우 스펙트럼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자유화 정책을 펴는 것은 우파 경제자유주의자들이고, 좌파에서는 국제주의, 인권 옹호 정책 이런 걸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주 자유화를 얘기를 하고, 근데 우파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은 이주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린다 하면서 이주 제한을 선호하고, 좌파 경제 쪽에서는 이주자들로 인해서 우리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파와 좌파 내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면, 결과를 보면 우파 정부가 사실 좌파 정부보다는 오히려 이주 확대 정책의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파들이 이주자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파가 이주를 제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경험적인 결과를 보면 우파 정부가 좌파 정부보다 이주 확대 정책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좌파 정부나 좌파 정당은 이주 확대보다는 취약한 이들의 난민 신청이라든지 서류 미비 이주 노동자 인권에서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주 통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불법 이주와 강제 이주입니다. 불법 이주, 우리가 말하는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 노동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 이런 강한 통제는 오히려 미립국 산업을 성행하게 하는 과정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 서류 미비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걸로 사용자 제재, 즉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들키면 이 사용자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거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합법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유럽 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합법화해 줄게. 뭐 너희들을 신고한 사람들을 합법화해 줄게 이런 거죠. 한국에서 불법 무기 단속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불법 무기 신고해주면 합법해준다. 이런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합법화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이번만 해줄게, 이번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불법 이주 노동자를 묵인하고 그 자체를 묵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실제로 묵인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 이주의 문제,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 문제도 이주 통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대에서는 베트남 보트 피플 이런 게 선전으로서 환영받았지만 냉전이 깨진 후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걸로 전환이 됐고요. 사실 분쟁과 빈곤화가 같이 발생하는 거라서 강제 이주 난민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발적 이주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호 신청자, 망명을 여기서 비호라고 번역을 했던데 망명 신청자, 비호 신청자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국가의 정책, 자의적인 정책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난민 신청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주를 하고 이주 노동을 하고 싶은데 난민 신청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퍼져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난민들은 잘 사는 나라로 가기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인접해 있는 가난한 지역에서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난민들 힘든 사람들이 멀리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근 지역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난민 얘기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난민을 맞이받는 나라는 유럽이 아니라 파키스탄, 이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서류 미비 노동자, 불법 이주나 난민 문제 때문에 미립국, 인신매매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주 통제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느냐를 볼 때 이주 통제 정책을 분석을 할 때는 몇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번역본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새로운 판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주 통제 정책을 분석할 때는 수사적으로 막 이렇게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진짜 실제 정책과의 차이, 또 실제 정책이 이러저러 하더라도 이게 정책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우리가 불법 체류자들은 다 내쫓는 게 정책이라고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집행했다 안 했다 이런 차이. 그리고 정책 집행을 했다고 해도 이게 실제 의도한 결과를 냈느냐 아니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런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네 가지 차원에서는 각각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정치적인 수사와 실제 정책의 사이, 일리 사이의 격차가 있고 실제 정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현장에 어떻게 집행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불법 체류자는 다 내쫓는다라는 게 정책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대체로 눈 감아준다든지 이런 거 또 집행을 했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낳느냐라는 것에 격차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주 통제 정책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주 통제 정책이 그대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주 통제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다른 쪽에서 대체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간적 대체라는 것은 목표지나 경유지를 변경하는 거죠. 범죄적 대체는 고용허가제를 안 했더니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 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불법 이민자가 많아지더라 라는 거고요. 시간적 대체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주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갑자기 이주자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고, 또 역류 대체라고 해서 입국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한 번 입국하면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통제 정책을 했다고 해도 차원들 간의 격차들이 있는 것이고 효과 자체도 이런 대체를 통해서 효과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주 통제 정책이 한계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네오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이 있는데 왜 이주 통제 정책이 잘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를 받는 게 기업과 자본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노동력 비용이 싼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서류 미비자들을 착취할 수 있고 또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노동조합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과 자본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주 통제 정책이 뭐 겉으로 표명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적 접근이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로 노동계급을 분열하는 것 자체가 자본가들의 이익이다. 그래서 사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이민주의 담론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또 자본이익에 복무하는 지점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정치론은 또 사용자의 이익을 얘기하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건 마르크스적 계급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 정치학, 계급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정치라는 접근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들은 수사적으로는 대중 인기를 위해서 이주 통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정치가들의 뒤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기업과 자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의 이익이라는 것은 자본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부담은 대중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인 자본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국내적 제한이나 국제적인 법적 제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왜 한계가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착 금지 정책을 해도 결국 정규화를 막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사실 인권 중시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 노동자를 쫓아내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게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서 성공한 거라든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에서는 사실 종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예를 들은 게 산유국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이주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주화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 정착과를 막기는 실제로 쉽지 않다.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착 금지를 해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물론 국제협약도 이주 통제를 하는데 제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거의 이주노동 유입국의 입장이었고요. 그럼 송출국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송출국의 입장을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나라들, 태평양 섬 이런 나라들은 거의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고 조그만 나라들이 아니더라도 뭐 필리핀, 모로코,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외국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들의 송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돈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귀환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돈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자본도 유인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 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적 송금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발전된 국가의 가치를 유입시켜서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후진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런 이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또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범죄 같은 걸 배워와서 잔잔한 고향 마을에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런 전제 자체가 근대화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가장 발전된 나라고 후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근대화 이론의 서구 중심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송금 이론입니다. 또 두뇌 유출 문제도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사들이 모자른데 의사들이 되게 이민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국가에서는 해외 이주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미국 같은 데서 미국 이민자들이 한국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얀마의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버마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주노동 송출국이 물론 자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수용하는 건 선진국이고 그렇지 못한 송출국 사이에 이 동등하지 않은 권력 관계를 반영을 하는 거죠. 사실 유입국 입장에서도 이주 노동자 정착을 막으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입국과 송출국이 협력을 해서 송출국 경제를 개선하자 그러면은 뭐 이주 노동자들이 귀환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집단 송금 이주를 받아들면서 일부를 송출국 인프라 개선에 쓴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미미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주해온 사람들의 투표권 문제가 있죠. 블록 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히스패닉계가 히스패닉계가 블록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또 이주에 나간 외국 거주자들의 투표권 이런 것들의 쟁점도 있고요. 블록 투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일 때는 캐스팅 보트로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경험적인 연구를 보면 이주자들이 나간 사람이든 들어오는 사람이든 정치적 참여가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먹고 살게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때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요즘 유행하는 게 초국가주의, 초국가 시민권이라는 건데요. 시민권 또는 정치체, 정치적 공동체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이주의 시대고 그래서 다층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 범위에 정치적 공동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시민권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 전공인데요. 사회학 논문 보면 요새 초국가주의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에는 논문들 목록 보면서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가와 이주자와의 관계까지 마쳤습니다.